보피의 손을 잡아요. 보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보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일간의 추석 황금 연휴가 드디어 이번 주 시작됩니다. 정부는 추석을 맞아 물가 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데요. 우선 내일까지를 성수품 특별 공급 기간으로 정하고 한우와 채소, 과일 등을 1.4배로 늘려서 공급하고 있고요. 연휴 첫날인 14일까지 농협, 수협, 산림조합, 특판장 등 2천여 곳에서 추석 성수품을 할인 판매하는 한가위 농수산물 대잔치가 열립니다. 또 공영 TV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성수품을 할인해서 팔고 있고요. 전국 전통시장에서도 내일까지 한가위 그랜드세일 행사가 열리니까요. 추석 장 보실 분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9월 10일에서 18일까지는 한가위 문화여행주간으로 지정돼서 전국 800여 개 문화여가시설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어요. 국립미술관, 4대 고궁, 종묘, 조성왕릉이 이제 무료 개방이 되고요. 국립과학관, 국립생태원 입장료도 20에서 50% 할인됩니다. 또 프로야구 경기 일반석은 반값에 구매할 수 있고 주요 놀이공원과 영화관, 대중골프장 이용료도 할인되고요. 이외에도 전국 420여 개 관광, 체험, 숙박시설이 최대 55% 할인된다고 하니까요. 가족, 친척들과 함께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외롭게 명절을 보내고 있는 소외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관심 가져주시고요. 9월 10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목소리 왜 이렇게 힘이 없나요? 아, 그런가요? 네. 한가위를 좀 맞으면 힘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뭐 안 좋은 일 있습니까? 아닌데? 아침도 아닌데.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됐나요? 네, 됐습니다. 네네. 오늘 몸이 안 좋으신 모양이에요. 네. 네. 어쨌든 그 추석을 맞이해서 좀 한가위, 여느보다도 이제 한가위만 같아라. 그쵸. 이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네. 또 한가위가 되면 이 뉴스는 꼭 나오죠. 전통시장이 어디보다 더 싸다. 이렇게. 그렇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한가위는 좀 풍성해야 되거든요. 좀 올해 추석이 약간 일러요. 아, 그렇죠. 좀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런 느낌이라 풍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마음만큼 그리고 문화만큼은 여행만큼은 좀 풍성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이번에 진행되는 추석 문화 할인 행사들 보니까 이 문화가 있는 날에 좀 길게 연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든 뭐 다들 바빠가지고 문화행사를 짓기 좀 어려운 경우가 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평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화생활에 목마르신 분들 아니면 뭐 문화생활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신 분들 드디어 이제 마음 놓고 문화생활을 즐길 이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고궁이나 미술관, 영화관, 야구장 어디든지 고르셔서 가족, 친구와 함께 풍성한 추석 연휴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문화도 중요하지만 추석은 또 먹을거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그 말씀드린 추석 성수품 할인 판매나 문화시설 할인 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니까요. 지금이라도 어디로 갈까, 뭐 저리로 갈까, 뭐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내 손을 잡아요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전통시장은 불편하고 지루하다는 편견은 이미 옛말이 됐죠.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친절한 서비스로 승부하는 전통시장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전통시장의 무한 변신에 대해 알아봅니다. 모두가 즐겁게 보내는 명절이 다가오면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는 분들도 많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데요. 오늘 권순철의 함께 사는 세상에서는 따뜻한 관심이 만들어낸 기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피렌체 회화와 베네치아 회화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 정보톡톡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올바른 대처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 손을 잡아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위기를 맞았던 전통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매출액은 2010년 21조 4천억 원에서 2013년 19조 9천억 원으로 해마다 떨어지다가 2014년에 20조 1천억 원으로 반등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시장 매출이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요새 전통시장 열풍이잖아요.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이고 네.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라고 하고요. 네, 그렇죠. 이런 전통시장 부활의 비결은 바로 과감한 변화에 있는데요. 그 변화의 중심에는 청년과 개성 있는 콘텐츠, 편리성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특히 금요일이나 주말에 유명한 전통시장 야시장에 가면 말이죠. 이 매대마다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 그게 다 젊은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네네. 오히려 중장년층이 소외감을 느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 청년 상인들이 입점하면서 젊음의 거리로 다시 태어난 전통 시장들은 워낙 많은데요. 우선 지난 4월 개장했지만 벌써 광주의 명소로 떠오른 1913 송정역 시장이 있습니다. 광주 송정역 앞에 있는 송정역 매일시장을 리모델링해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새로운 전통시장으로 다시 태어난 곳인데요. 특히 중기청의 지원을 받은 청년 상인들이 빈 점포 30여 곳을 채우면서 회춘을 하게 됐어요. 수제 맥주집이나 베이글, 크로켓, 수제 초코파이 등 청년들의 입맛에 맞는 참신한 가게들이 생겨나면서 고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독특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한 청년 점포를 소개해드리면요. 역서사소라는 가게가 있는데요. 이 어떤 가게일 것 같으세요? 역소사. 그럼 역사를 얘기하는 거... 뭔가 사라는 말 같죠. 역소사, 사소. 역소사소, 어쨌든 뭔가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말은 여기서 사세요라는 말을 전라남도 사투리로 표현한 거래요. 예. 네. 이렇게 사투리를 가게 이름으로 당당히 써붙인 데서 벌써 뭔가 패기가 느껴지죠. 이곳은 이런 남도 사투리의 디자인 요소를 가미해서 다양한 문구류나 생활용품을 제작, 판매하고 있는 곳이에요. 예쁜 디자인의 노트, 엽서, 편지지, 휴대폰 케이스 등의 투박한 사투리가 크게 적혀 있어서 독특한 재미를 주는데요. 아따, 웜에, 아야, 징해, 금깨 이렇게 짧은 것부터 말투가 약간 살아있습니다. 네. 보고 싶어 죽겠단께 시방 그 짝으로 간다잉 이런 식으로. 요건 약간 안 살아있네. 기니까 약간 기면 안 되죠. 네. 또 있네. 또 멋담새 여직도 안 왔어. 요건 살아있네요. 이런 긴 문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투리가 적혀 있습니다. 네. 이 전남 지역 청년들이 와서 친구들이나 부모님 선물용으로도 많이 산다고 하고요. 광주에 여행 왔던 분들이 기념품으로 사기도 한다네요. 네, 세대 간의 조화, 또 전통과 현대 간의 만남이라는 시장 컨셉과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무엇이 중요한디? 네. 잘 아는 청년들. 뭐가 중요한지 잘 아는 청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또 강원도 원주 중앙시장의 사례도 있는데요. 지난해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된 후 청년 상인들이 몰려와서 현재는 청년 사장님이 운영하는 점포가 50여 개나 됩니다. 청년 상인들은 톡톡 튀는 감성을 살려서 제품 판매뿐만 아니라 색다른 경험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양초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는 뿌띠 캔들,
엄마와 아이의 커플룩을 만들어주는 달리, 캐리커처를 새긴 이색 머그잔을 판매하는 컵빵, 반려동물의 유골함을 제작해주는 도구자기 등 이렇게 독특한 아이디어로 손님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네, 반려동물 유골함 정말 이건 괜찮은 아이디어 같네요. 그렇죠. 요즘은 반려동물 이렇게 정말 친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잘 묻어주고 싶은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이게 틈새 시장이기 때문에 수요가 꽤 있을 것도 같고요. 네. 이 확실히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참신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청년몰이 들어서 있는 중앙시장 상가 2층을 1960에서 70년대로 이렇게 테마를 꾸며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복고풍 간판이 곳곳에서 눈에 띄고요. 또 미로라는 컨셉도 가지고 있어서 미로를 따라가면서 벽에 그려진 개성 넘치는 그림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키워드 중에 청년 이게 좀 독특한 컨셉. 네.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다 갖추고 있는 거세요, 그렇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키워드인 편리성까지도 함께 갖추고 있는데요. 태블릿 PC로 카드 결제나 매출 관리를 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시장의 최근 소식을 알리는 등 스마트한 ICT 시장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니까 좋은 반응이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렇죠. 자, 또 다른 재미있는 컨셉의 시장도 소개해 주시죠. 네, 또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은 엽전을 내고 사먹는 일명 엽전 도시락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한 양당 500원인 그 시장 전용 화폐 엽전을 구입한 뒤에 빈 플라스틱 도시락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반찬을 조금씩 골라 담아서 나만의 도시락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 도시락은 시장 내부에 있는 도시락 카페라는 공간에서 바로 까먹을 수도 있고요. 메뉴는 떡갈비, 전, 잡채, 계란말이 등 제대로 된 반찬부터 통인시장의 명물인 기름떡볶이 같은 분식까지 다양한데요. 떡갈비는 한 개에 엽전 한 양, 즉 500원이고 기름떡볶이 1인분은 엽전 2냥, 즉 1,000원, 잡채 1인분도 1,000원이니까요. 네. 뭐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혼자서 5,000원 넘게 먹기는 좀 힘듭니다. 순철 씨도 그러겠죠? 그렇죠. 요새 뭐 5,000원으로 한 끼 먹기 좀 힘든데 확실히 시장 인심이 좋긴 좋아요. 네. 특히 통인시장은 저희 학교 제 모교하고 좀 가까워가지고 기름떡볶이 뭐 한두 번 정도는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종합적인 도시락을 먹어본 적은 없어서 가보고 싶습니다. 네네네. 이 시장. 네. 이 순철 씨도 이렇게 가보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또 요즘은 이렇게 1, 2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혼자 먹기, 혼밥 트렌드라는 것이 생겨나고 네. 있어요. 이런 분들을 겨냥한 전통시장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는 망원 혼밥이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볶음밥과 칼국수, 덮밥 등 특정 요리에 필요한 1, 2인분의 재료를 간편하게 손질해서 담은 꾸러미 상품입니다. 망원시장이 있는 서교동의 1, 2인 가구 비중이 68%나 될 정도로 주변에 싱글족과 신혼부부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혼밥 상품을 만들게 됐다고 하고요. 이외에도 1인 가구용 조리법을 모은 책자를 무료 배포하기도 하고 1인 가구 요리 경진대회를 여는 등 1인 가구 특화시장으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요새는 네. 그리고 이외에도 장보기 도우미가 손님과 함께 장을 봐주고 산 물건을 집까지 배달해주는 장보기 서비스, 공공기관과 기업의 행사 물품과 식품 등을 배달하는 걱정마요 김대리 등 편리성을 높인 서비스도 제공해서 호응을 얻고 있다네요. 네, 요새는 저 혼밥뿐만 아니라 혼술도 많이. 그렇죠. 혼자 먹는 술. 네. 그렇군요. 네, 혼밥 상품도 그렇고 말이죠. 전부 다 뭐 손님들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는 서비스들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요새는 관광이나 예술을 접목해가지고요, 볼거리를 강조한 관광지인 듯 관광지 아닌 시장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대구 방천시장 옆에는 폭 3m의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일명 김광석 거리가 조성돼 있는데요. 이곳에 가면 어디선가 김광석의 노래가 계속 흘러나오고 순철 씨가 배경음악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네. 이렇게 이 골목길을 따라가다 보면 김광석이 기타를 치는 조형물과 벽화, 사진, 노래 가사 등이 끊임없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다네요. 그렇군요. 이게 그런 거죠.
이게 관광지인 듯 시장인 듯 시장 아닌 관광지. 거꾸로인가? 하여튼 썸 타는 시장이군요. 썸 시장. 예. 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언젠가 뭐 남진의 고향에 생긴 남진시장에 대해 얘기를 좀 해봤어요. 네, 목포에 있다고 했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아마 이곳도 김광석의 고향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목포에 남진이 있다면 대구에는 김광석이 있는데요. 인근에 백화점과 번화가가 생기면서 쇠락해 가던 이곳에 상인들과 지역 예술가들이 김광석 관련 벽화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김광석이 뛰어다녔을 법한 방천시장이 이제는 그를 추모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건데요. 이제 이곳에는 김광석홀이라는 문화 공간도 생겼고요. 방천시장은 주말이면 하루 만여 명이 찾는 대구의 관광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방문객의 70%는 대구가 아닌 외지에서 찾아온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네, 김광석 씨는 죽어서 자신의 고향에 문화 선물을 던져준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게 팬심이라는 게 스타의 흔적이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라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남이산만 봐도 말이죠. 네. 남진시장도 그렇고 뭐 이 방천시장도 참 생각을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런데 조만간 전국 전통시장에서 대대적인 할인 행사가 열린다고 하던데 이건 뭔 말입니까? 네, 말씀하신 행사는 바로 대한민국 최대의 쇼핑 관광 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입니다. 오. 이는 지난해 정부가 한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표방하며 시작한 대규모 세일 행사인데요. 올해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 문화와 관광까지 포함한 축제 마당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오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의 백화점과 할인점 등에서 열리는데요. 전통시장의 경우 전국 17개 대표 시장을 중심으로 할인은 물론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대전 중앙시장에서는 자파류, 강진읍 시장에서는 낙지 어패류, 안동 구시장에서는 안동 찜닭 등 각 시장별 대표 상품을 최대 8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요. 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는 부산 영화제 연계 행사와 백종원의 레시피 콘테스트, 대구 서문시장에서는 야시장 야간 패키지 투어, 정선 아리랑 시장에서는 정선 아리랑제 등 지역 축제와 연계한 패키지 관광 상품을 선보입니다. 꼭 물건을 사지 않아도 관광이나 축제를 즐기고 싶은 분들이 가셔도 좋겠어요.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한 달 동안이나 진행되니까 뭐 주말마다 전국 전통시장으로 가을 여행 떠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자, 추석 같은 명절이 와도 먹을 것이 없거나 몸이 아프거나 함께할 사람 없이 혼자서 보내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한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추석 특집으로 따뜻한 관심이 만들어낸 기적에 관한 이야기 준비했어요. 네, 참 뜻깊은 추석 특집이네요. 사실 그런 소외 이웃들뿐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우리 주변의 친구나 이웃들, 또 사회적인 유명 인사들도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변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작은 관심으로 한 노숙자를 살린 사연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코네티컷주에 사는 여대생 K씨는 어느 날 아침 학교에 가기 전에 도넛 가게에 들렀다가 길에 떨어진 잔돈을 줍고 있는 노숙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는 곧 가게로 들어와서 그 잔돈으로 도넛을 사 먹으려고 돈을 세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그가 신경 쓰이기 시작한 K씨는 그에게 계속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진 돈이 1달러라는 걸 알고는 커피와 베이글을 사주고 함께 앉아서 한참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크리스라는 이름의 그 노숙자는 단지 노숙자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힌 일, 마약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연, 아버지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것,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얘기 등을 천천히 털어놨습니다. K씨는 그의 진솔한 이야기에 많은 감명을 받았지만 수업에 들어갈 시간이 돼가지고 작별 인사를 하고 일어나려고 했는데요. 크리스가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구겨진 영수증에 뭔가를 급히 적고는 웃으면서 그 쪽지를 전해주고 떠났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난 오늘 자살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고마워요. 네. 정말 이렇게 따뜻한 관심이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정말 있네요. 아마 그 노숙자는 커피나 베이글보다도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데서 더 큰 힘을 얻지 않았나 싶어요. 오키 씨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게요. 네. 자, 이야기만 들으면 따뜻한 이야기다 싶은데 내가 막상 하려면 좀 그렇습니다. 네, 힘들 것 같아요. 힘든 일을 이 여대생이 해낸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 돕기 위해서 SNS에서 시작된 캠페인도 있는데요. 말해도 괜찮아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손가락으로 OK 사인을 보내는 사진을 SNS에 올리는 캠페인이에요. 이 OK 사인은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자살을 생각하는 남성들에게 나에게 힘든 사연을 말해도 괜찮다는 뜻으로 보내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아일랜드 럭비 선수 헬리팩스 루크 엠블러가 시작한 이 캠페인은요.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해요. 네, 손으로 OK 표시를 하는 사진만 하나 올리면 되니까 누구나 쉽게 동참할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이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엠블러라는 선수의 처남이 말이죠. 지난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처남이 자살을 고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몰랐기 때문에 가족과 친구들이 받은 충격이 너무나 커서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이런 이유로 그는 남성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를 개설하고 말해도 괜찮아 캠페인도 시작하게 되는데요. 유명한 럭비 선수다 보니까요. 주위 친구들과 럭비 팬들을 중심으로 캠페인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이 수많은 댓글이나 응원 메시지도 도착하고 있다고 해요. 이 남성을 대상으로 한 것은 겉보기에 강해 보이는 남성들이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캠페인이 벌어졌다고 해요. 남성 위주로. 네. 그렇군요. 혹시 아무에게도 힘든 얘기를 못하고 끙끙 앓고 계신 남성분들이 계시다면 체면이나 자존심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주위에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도움을 주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성분들은 이 털어놓는 걸 되게 잘하거든요. 네, 그쵸. 저한테 많이 털어놔요. 내가 뭐가 그렇게 편하다고. 지 남자친구한테 하는 얘기, 할 수 없는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약간 좀 대나무숲 같은 그런 게 있나 네, 봐요. 네. 제 입이 약간 무거워요. 뭐 여튼 그리고 이번에는 한 번도 서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한 마음으로 뭉쳐서 한 아기를 살려낸 사연을 소개해드릴게요. 파키스탄에 사는 14개월 된 남자아기 예히야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아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선천성 심장질환 때문에 수술이 급했지만 아이 부모는 수술비 $7,000, 우리 돈 약 77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요. 마침 예히야의 삼촌인 영어교사 자히르 씨를 만나서 사정을 얘기한 것이 기적을 불러오게 됐습니다. 삼촌 자히르 씨는 만난 적은 없지만 페이스북 친구인 이스라엘 교육자 무스만 씨에게 조카 사진과 함께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번엔 다시 이스라엘의
어린이 심장병 치료단체인 Save a Child's Heart 대표에게 페북 메시지로 예히야의 사연을 알렸습니다. 다행히 이 단체는 흔쾌히 무료 수술을 해주기로 했고요. 예히야와 아버지를 위한 이스라엘 입국 비자도 받아줬는데요. 자, 그런데 네. 이제부터가 긴 여정의 시작입니다. 예히야의 가족이 있는 파키스탄에서 이스라엘로 가려면 터키를 경유해야 하는데요. 삼촌 자히리 씨가 터키 대사관에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터키 비자를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와줬던 이스라엘 무스만 씨가 다시 이란계 미국인 모이니 씨에게 도움의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미국에 사는 이분이 터키 대사관과 친분이 있는 데다가 직접 본 적도 없는 예히야를 위해 감동적인 편지를 써준 덕분에 터키 대사관은 하루 만에 입국 비자를 내줬다고 해요. 진짜 이렇게 쉽게 내줄 거면 좀 진작 내주지. 그러다가 애기한테 무슨 일 생기면 또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랬던 거예요. 네. 아무튼 이런 우여곡절 끝에 예히야와 아버지는 이스라엘에 있는 병원에 도착했지만 이번엔 통역이 걸림돌이었어요. 아프가니스탄 출신인 아이 아버지가 쓰는 우르두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페이스북이 활약을 했습니다. 삼촌 자히리 씨가 페북으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인도 출신 이민자 데이비슨 씨를 찾아내서 통역을 부탁했고 데이비슨 씨는 흔쾌히 병원으로 와서 통역을 해줬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예히야의 아버지는 페북을 통해 만난 새로운 가족들이 응원을 받으면서 8시간에 걸친 아들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걸 지켜봤다고 합니다. 네, 각종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끝은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요.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 적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아기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움직여줬다는 게 뭐 이 지구상에 아직 희망이 있구나. 역시 지구촌 세계구나.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더구나 요새는 SNS가 발달한 덕분에 어떤 뭐 사연이 올라오면 전 세계에서 도움의 손길이 잇따른다는 점이 좀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네. SNS 순기능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도 이런 SNS의 힘을 잘 보여주는데요. 미국 유타주에 사는 데로바라는 여성이 자신의 딸 카미의 사연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카미는 4, 5년 전부터 말이죠. 분홍색 바탕에 다양한 컬러의 꽃무늬가 그려진 특정 브랜드의 티셔츠 한 장만을 입길 고집해왔다는데요. 문제는 이 티셔츠를 만든 브랜드가 해당 티셔츠의 생산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딸의 심리적 안정을 걱정한 엄마는 결국 SNS에 카미와 티셔츠의 사진을 올리고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이 글이 삽시간에 퍼져나가면서 겨우 일주일 동안 네티즌들로부터 비슷한 디자인의 티셔츠 78벌과 비슷한 디자인의 곰인형, 담요, 베개, 액세서리 등 선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소식을 들은 티셔츠 생산 브랜드 측도 비슷한 디자인의 티셔츠 재고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이를 꼭 카미에게 전달하겠다고 전해왔다고 하네요. 네, 이것도 정말 다행이네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자폐증을 가진 소녀에게는 이 티셔츠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소중한 물건일 수도 있잖아요. 티셔츠는 내 사랑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소녀처럼 SNS를 통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자폐증 소년도 있는데요. 영국 데번주에 사는 자폐증 소년 올리는 15세 생일을 앞두고 말이죠. 이 생일 축하 카드를 하나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에게 줄 카드를 스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던 엄마 캐런은 말이죠. 아들이 만든 카드를 사진으로 찍어서요. 페이스북에 올리고 축하 편지를 보내달라고 부탁하면서 주소를 적었어요. 이 글이 25,000번이나 공유되면서 온라인상에서도 생일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고 캐런의 집에도 편지가 박스채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영국뿐 아니라 멀리 브라질, 호주 등 전 세계에서 2만여 통의 생일 축하 카드가 날아왔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해마다 받는 생일 축하 카드가 17,000통 정도인데 그보다도 많은 양의 카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손으로 직접 만든 카드는 물론이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게임기 선물이 날아오는 등
올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생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생일날 저녁 올리는 또래 친구들처럼 셀카를 찍으면서 나는 유명하다, 나는 유명하다라고 말하면서 즐거워했다고 하네요. 네, 정말 귀엽네요. 네, 그렇게 한창 밝게 웃으면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아야 할 나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올리와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외롭게 생일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주위의 올리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따뜻한 관심이 만들어낸 기적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그림 읽어주는 여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그림을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피렌체 회화와 베네치아 회화에 대해 얘기 나눠볼게요. 저번 주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북유럽 르네상스를 비교해봤는데요. 오늘은 미리 예고해드렸듯이 피렌체 회화와 베네치아 회화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이탈리아와 북유럽 회화가 좀 다른 식으로 발전한 건 뭐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고 서로 먼 나라였기 때문에 그럴만 했는데 같은 이탈리아 도시끼리도 회화의 차이가 있었나요? 네, 그 이탈리아 내에서도 각 도시마다 생활 방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미술도 좀 다른 식으로 발전했어요.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서울이랑 부산이랑 생활 환경이 좀 다른 것과 비슷한 거예요. 서울은 수도고 부산은 바다가 인접한 항구 도시인 점이 좀 다른 것처럼 말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는 그 피렌체와 베네치아가 서로 독립된 도시 국가였어요. 지금처럼 이탈리아라는 하나의 국가 안에 속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출현한 시기에는 로마, 밀라노, 피렌체, 베네치아 같은 큰 도시 국가들이 저마다 독립적으로 자생하던 때였어요. 그럼 각 도시의 회화 특징을 알려면 도시의 특징을 알아야겠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술 작품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스위스의 미술사학자 하인리 벨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예술가는 자기 앞에서 시각적 가능성을 찾아내고 그것에 속박돼 있다. 모든 것이 모든 시대에 가능한 것은 아니다. 즉, 이 말은 미술 작품은 화가가 상상이 가능한 그 부분까지만 창조될 수 있다는 말로 미술은 당시 환경에 영향을 받고 그 환경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렇군요. 참 심오합니다. 자, 그럼 정말 회화의 특징을 알려면 당시 사회 문화나 말이죠. 도시의 특징을 알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각 도시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해드릴게요.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이 탄생하기 시작한 건 10세기경부터였어요. 이때 동방 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중해를 통해 동서양의 문물을 전달하는 중개 무역으로 불을 쌓기 시작해서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르네상스가 꽃핀 15세기에 이 도시들은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특히 북부의 베네치아 공화국, 피렌체 공화국, 밀라노 공국, 중부의 교황령, 남부의 나폴리 왕국 등 5개 도시 국가가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이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학자들과 예술가들을 후원해서 많은 예술품을 창작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국가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덕분에 각 도시 국가마다 특징이 있는 건축물과 예술 작품이 만들어졌고 이게 지금까지 남아서 세계의 문화유산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국가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군사력보다 문화를 키웠다는 점을 주목해야겠어요. 그쵸? 대부분 다 이제 힘을 키우자, 칼을 갈고 막 말을 타고 이러는데 이게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인 김구 선생도 문화가 부강한 나라를 꿈꾼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나라의 그 나라의 문화 콘텐츠 수준이 곧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경제력이 부족한데 문화를 키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소리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도시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문화 발전을 꾀한 탓에 수많은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가 있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르네상스를 이루게 된 겁니다.
도시국가라는 토양 위에 르네상스라는 꽃이 필 수 있었다라고 비유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야, 이거 누가 썼는지 참 잘 쓰셨네요. 네, 이제 이 국가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먼저 피렌체 공화국은 르네상스가 처음 시작된 출발점입니다. 피렌체는 평민 가문이었던 메디치 가문이 상업과 은행업으로 큰 부를 쌓으면서 실질적으로 피렌체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시의 전체 세금의 65%를 낼 정도로 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평민 가문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예술을 전폭적으로 후원해서 가문의 힘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르네상스가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티첼리, 미켈란젤로 등 위대한 예술가들이 수많은 작품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로마는요? 네, 로마는 가톨릭 통치 기관인 교황령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였어요. 이들은 15세기부터 예술가들에게 교회의 건축과 미술, 조각을 맡겼습니다. 피렌체에서 활동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는 자신들의 높은 명성을 바탕으로 로마에도 가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회화와 피렌체 회화는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네, 다른 도시들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밀라노 공국도 15세기에 르네상스 문화를 주도했고 스포르차 가문 때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밀라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초청해서 예술 활동을 장려했어요. 베네치아 공화국은 15세기에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이 도시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기 때문에 많은 예술가들이 베네치아로 건너갔고 덕분에 후기 르네상스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와 함께 교회 음악의 중심지가 되면서 르네상스의 음악 발전에 큰 역할을 했어요. 네, 그렇군요. 이 중에서 우리는 피렌체 회화와 베네치아 회화에 주목하는 거죠? 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흐름은 크게 피렌체 회화와 베네치아 회화로 나뉘거든요. 먼저 아까 회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던 게 있으니까 이 두 도시의 환경적 차이를 먼저 짚어볼게요. 네. 먼저 피렌체는 이탈리아 서쪽 바다와 접해 있고 로마와 가까워요. 그래서 로마와 문화적으로 쉽게 교류하면서 고대 로마 제국 시대부터 내려온 고대 문화를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탓에 피렌체 회화는 고대 예술을 본받고 부활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이상적이고 완벽한 것을 추구했어요. 지난주에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특징이라고 했던 회화는 피렌체 회화의 특징이라고 봐도 됩니다. 네, 그래서 피렌체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화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르네상스 시대 천재 거장이라고 부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인 거고요. 반면 베네치아는 이탈리아 동쪽 바다와 접해 있는 물의 도시예요. 북동쪽에 있는 탓에 동방의 나라들과 쉽게 교류할 수 있었고 그래서 고대 로마 문화와 더불어 동방의 비잔틴 문화 그리고 북유럽 회화 문화가 혼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북유럽 회화는 이상보다 현실과 자연을 추구한다고 말했는데요. 베네치아 회화에서도 이런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더 잘 드러납니다. 네, 그렇군요. 베네치아는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어서 다양한 양식이 혼합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구 도시들이 진짜 문화가 많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교역이 이제 활발하기 때문에 배도 왔다 갔다 하고 네. 말이죠. 수출 수입이 자유롭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그렇죠. 그런 개방적인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도시가 그렇죠. 네. 그래서 베네치아 회화도 좀 개방적이고 세속적인 경향을 보여요. 특히 베네치아는 푸른 바다를 일상적으로 접하기 때문에 빛을 표현하는 감각과 색채 감각이 뛰어나요. 그래서 베네치아 회화는 화려하고 풍부한 색 중심의 명암이 발달했고 피렌체 회화는 선, 즉 소묘 중심이라고 구분합니다. 네. 또 피렌체 회화는 인물 중심인 반면에 베네치아 회화는 배경도 중요한 요소로 간주했기 때문에 배경까지도 자세하게 그렸습니다. 베네치아 회화의 대표 화가는 조반니 벨리니, 조르조네, 티치아노, 베르네세 등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론은 여기까지 듣고 실제 작품 설명과 함께 두 회화의 차이를 비교해 볼까요? 모든 것이 모든 시대에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스위스의 미술사학자 하인리히 베플린이 한 말입니다. 미술 작품은 화가가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상이 가능한 부분까지만 창조될 수 있다는 말로
예술은 예술가가 살았던 시대적, 환경적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미술은 당시 환경의 영향을 받고 그 환경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꽃피웠던 14세기에서 16세기, 당시는 로마 교황청, 피렌체 공화국, 베네치아 공화국, 밀라노 공국 등이 각각 도시 국가로 발전하던 때였습니다. 각 도시 국가는 예술과 학문을 전폭적으로 후원해 자신들의 경제력과 부강함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이들 도시는 지형적 특징과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를 발전시켰고 이것은 예술과 회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렌체는 이탈리아 서부에 있는 도시로 로마와 인접했기 때문에 고대의 풍부한 문화를 바탕으로 르네상스 회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고대 문화와 예술의 부활을 꿈꾼 피렌체의 예술가들은 이상적이고 완벽한 그림을 추구했습니다. 반면 이탈리아 북동쪽에 위치한 바다 도시 베네치아는 세계 각국과의 활발한 무역을 토대로 고대 로마 문화뿐 아니라 북유럽 회화와 동방의 비잔틴 문화 등 여러 문화를 아우르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네치아 회화는 개방적이며 세속적이고 이상을 추구한 피렌체 회화와는 달리 사실적인 북유럽 회화 양식에 따라 자연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피렌체 회화와 베네치아 회화의 차이는 라파엘로가 그린 초원의 성모와 벨리니의 초원의 성모를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라파엘로가 그린 초원의 성모는 아름답고 따뜻합니다. 마리아는 자애로운 표정으로 아기 천사와 노는 아기 예수를 내려다보고 아기 예수와 천사는 아이다운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여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벨리니가 그린 초원의 성모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얼굴은 아름답지 않고 지극히 평범합니다. 북유럽과 인접한 베네치아가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인물 표현을 추구하는 북유럽 회화의 특징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두 그림은 또 다른 차이점을 보입니다. 배경의 차이입니다. 피렌체 회화는 인물을 중요시했습니다. 따라서 배경은 인물을 그리고 남은 곳을 메우는 부차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라파엘로의 작품에서도 초원이라는 배경 정도만 드러내고 있을 뿐 너무 자세한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벨리니는 풍경을 자세하게 그렸습니다. 베네치아 회화는 풍경도 그림의 한 요소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베네치아 회화를 완성했다고 평가받는 조르조네의 폭풍을 보면 베네치아 회화가 얼마나 배경을 중요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서양 미술사 최초의 풍경화로 여겨집니다. 피렌체 회화는 이성적이라고 하지만 이런 목가적인 배경 때문에 베네치아 회화는 감성적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피렌체 회화는 선을 중심으로 해서 밑그림을 먼저 그리고 색을 칠하지만 베네치아 회화는 색채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피렌체 회화의 주요 화가 중 한 명인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와 마르스를 보면 윤곽선이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정확한 선과 구도를 통해 완벽한 그림을 그리려는 피렌체 회화의 특징입니다. 또 피렌체 회화는 대체로 은은한 색을 써서 절제된 형신미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베네치아는 푸른 바다와 접한 도시인 덕분에 바다, 자연, 빛의 영향을 많이 받아 명암 표현과 색채 감각이 발달했습니다. 또 유화 물감을 쉽게 수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양하고 풍부한 색을 사용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티치아노가 그린 바커스와 아리아드네의 만남을 보면 베네치아 회화가 얼마나 화려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뚜렷한 차이 때문에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큰 흐름은 피렌체 회화와 베네치아 회화로 나뉩니다.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과 베네치아의 아카데미아 미술관은 각 회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 미술관으로 지금도 수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습니다. 같은 국가라도 도시마다 미술의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게 좀 흥미로웠어요. 네, 청취자분들이 오늘 이야기 듣고 이런 차이가 있구나. 나는 어떤 도시 회화가 좀 더 내 취향이다. 이런 감상을 하실 수 있다면 오늘 내용은 성공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술은 감상하는 사람 마음이라지만 아는 만큼 보이기도 하니까요. 뭐 이런 특징 차이를 알고 본다면 앞으로 미술 작품을 더 재미있게 볼 수 있겠어요. 오늘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큰 흐름, 피렌체 회화와 베네치아 회화의 차이를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이국제의 정보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네, 오늘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올바른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정보톡톡.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찾아 소개해드리는 정보톡톡. 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네요. 이번 추석은 14일 수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5일간 이어지는 황금 연휴죠. 게다가 월화 이틀간을 연차로 쓰면 자그마치 9일간을 휴가처럼 쓸 수 있는 연휴네요. 정보톡톡에서는 추석 황금 연휴를 앞두고 4회에 걸쳐서 추석 연휴와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뵙습니다. 연휴를 맞아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겠죠. 고향을 찾아 귀향도 할 테고 멀리 이동하지 않더라도 친가, 처가 등으로 인사 다니러 이동할 일이 많을 겁니다. 운전을 장시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고를 겪을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긴장하면서 운전해야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 상식과 사고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죠.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이 바로 교통사고에 대한 기본 상식인데요. 몇 가지만 알아두면 교통사고를 당해도 몰라서 당황하는 일은 줄어들 겁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기본 상식들입니다. 첫째, 사고 원인 제공자나 주의 의무가 많은 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둘째, 충격을 가한 차가 항상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고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가, 주의 의무를 누가 더 많이 지키지 않았는가를 따지게 됩니다. 셋째, 인사사고가 없는 물적 피해 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넷째, 아파트 단지 내 등의 중앙선 침범 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공항이나 학교 내 도로 등 사유시설물은 교통법령에 의한 교통표시 위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다중추돌사고의 가해자 분류 방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연달아 계속 추돌하는 경우와 맨 뒷차가 한 번에 추돌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앞차 운전자의 충격 횟수를 물어서 최종 판단합니다. 여섯째, 주 생활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처리는 현장에서 즉시 하시고 자동차 수리는 가능한 한 집 근처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잘못이 많은 상대방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칠 때는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보험 처리로 대응하세요. 여덟째, 심야에 한적한 곳에서의 사고나 여성 운전자 사고 시에는 주변 상황이 안전한지 판단을 한 뒤에 자동차에서 내리십시오. 상황에 따라서 차문을 잠근 채 유리만 내려서 대화를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8가지 기본 상식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11대 중과실 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11대 중과실 사고에는 1. 신호지시 위반 사고, 2. 중앙선 침범 위반 사고, 3. 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 사고, 4.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사고,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사고,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 7. 무면허 운전사고, 8. 음주운전 위반 사고, 9. 보도 침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사고,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의무 위반 사고 등
이렇게 11가지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내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겠죠. 간단하게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상식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실제 교통사고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아봅시다. 교통사고는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하면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당황하고 놀라기 마련인데요. 그렇다고 순간적인 판단 실수를 범하면 나중에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취해야 하는 4단계 대처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째,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경찰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물론 아주 경미한 사고라면 운전자들 간의 현장 합의를 통해서 마무리할 수도 있고 보험사에만 연락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경찰에 알린다는 걸 원칙으로 삼기 바랍니다. 교통경찰은 사고 상황을 공소권이 있는 사고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중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또 만약 부상자가 있다면 119에도 신속히 연락해야 합니다. 부상자를 무리하게 흔들어 깨우거나 차에서 꺼내는 행동은 금물이고요. 119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교통사고 시에는 골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칫 잘못 환자를 움직이려다가 더 큰 부상을 입히기 쉽기 때문이죠. 다만 환자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다면 119 도착 전에라도 인공호흡이나 심장 마사지 등의 긴급 금융 활동이 필요할 수는 있겠죠.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렸다면 그 다음은 바로 보험사에도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는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고 운전자들끼리 합의해서 해결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합의했다고 믿었는데 나중에 상대가 뺑소니로 고소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워낙 사소한 사고라서 굳이 보험사를 부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든지 보험료를 아껴보려고 했던 경우든지 결과적으로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하는 정말 황당한 경우죠. 그러니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 보험사를 불러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물론 당사자 간에 합의를 했다는 증거를 확실히 남기는 경우에는 굳이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의 내용에 대해서 쌍방 간에 통화 녹음을 한다든가 문자 기록을 남긴다든가 말이죠. 둘째, 사고 현장에 대한 기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고 실천하세요. 보험사나 경찰이 오기 전에 사고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고가 난 후에 흰색 스프레이로 차량의 진행 방향과 바퀴 위치 등을 정확하게 표시해 주세요. 만일에 대비해서 흰색 스프레이는 항상 트렁크에 넣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진이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두거나 목격자가 있다면 찾아서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진을 찍을 때에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파손 부위를 촬영해 놓으면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요. 파손 부위 촬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황을 알 수 있는 원거리 촬영이 우선인데요. 도로가 오르막인지 커브길인지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는 어떻게 설치된 곳인지 등의 중요한 단서를 남기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상당수 차량에 설치되어 있어서 교통사고의 핵심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차량용 블랙박스. 만약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다면 교통사고 시에 큰 도움이 되겠죠. 내 차 블랙박스에 유리한 증거가 담겨 있으면 다행인데 만일 내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고 상대 차량에만 블랙박스가 있다면 상대차 블랙박스 장착 상태 사진을 찍어두면 좋습니다. 상대차 운전자가 불리한 증거를 감추려고 블랙박스가 없었다고 발뺌하는 일을 방지하는 거죠. 셋째, 사고에 관련된 기록이 완료된 후에는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지대로 차를 옮겨 세워주세요. 안전지대로 차를 옮기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2차 사고의 위험 때문입니다. 만약 고속도로 등의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2차 사고는 심각한 피해를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사고 처리를 위한 최소 인원을 제외하고는 안전지대로 피해 있는 게 안전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지점 100m 후방에 안전 삼각대를 세워두거나 불꽃 신호탄 등을 설치해서 다른 차량이 충분히 피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교통사고를 대비해서 안전 삼각대나 불꽃 신호탄 등을 차량에 구비하고 다니는 것이 좋겠죠. 넷째, 사고 당사자들 간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 교환을 꼭 해두기 바랍니다.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기 전까지 인적사항과 연락처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인적사항, 즉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다든가 신분증 또는 차량 등록증 등을 주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명확하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 상대 운전자가 내게 운전면허증이나 자동차 등록증을 요구한다고 해서 함부로 보여준다면 자칫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확히 구분돼서 가해자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만 신분증 또는 주민번호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세요.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에 무섭다고 자리를 뜨거나 상대방과 같이 언쟁을 벌이면 사고 원인과는 상관없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이 올 때까지 말은 아끼되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4가지 대처법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견인차를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가입보험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많은 운전자들이 사고로 경황이 없어서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다가 부당요금 청구 문제 등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잖아요. 사고 장소가 고속도로라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휴게소나 안전지대까지 이동하시고 거기서부터 보험사의 특약으로 가입한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보험사의 견인 서비스는 대부분 10km까지가 무료이고 그 거리를 초과하면 일정 요금을 낸다는군요. 적절히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정비소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걸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오해로 한국도로공사 견인차 기사분과 다투면 안 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무료 견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유는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는 2차 사고가 발생하기 쉽고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 제도는 다음 휴게소, 졸음 쉼터 영업소 등 안전지대까지만 무료로 견인해주는 서비스니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가구에 한 대 이상의 차를 보유하고 있죠. 그만큼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추석 연휴에 먼 길 운전이 많아질 텐데 작은 부주의로도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안전운전에 힘쓰시기 바라고요. 만에 하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침착함을 잃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교통사고 대처법을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추석하면 귀성 차량이 많았는데 요새는 또 차례를 안 지내고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이래저래 이동 차량이 많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특히 혼잡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처에 대한 기본 상식이 전혀 없으면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네, 즐거운 귀성길 또 여행길에 모두 안전운전하셔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겠지만 혹시 사고 발생 시에는 침착하게 대처하셔서 추가 피해 발생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월 12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